장마, 특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고 여기에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장마철에는요, 특히나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우선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여기 얘기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11일 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 영상들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이 보행로에 성인 발목을 덮을 정도로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아하. 커뮤니티 시설은 아예 물에 잠겨 침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입주민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화단 일부도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주민들이 관리 직원들과 함께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과 로비에 있는 저 빗물들을 모두 퍼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여기가 입주를 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침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아파트 놀랍게도 올해 3월에 입주한 4개월 차 신축 단지입니다. 네. 매매가 면적별로 20억에서 30억을 호가한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야. 그런데 넉 달 새 벌써 두 번째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달에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건설사는 이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고 이 배수로에 뭔가가 쌓여 있어서 빗물이 역류한 것이다. 이렇게 배수로를 정비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근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요새 신축 아파트들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흑석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도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아하. 이 개포동의 아파트에 이어서 또 침수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인데요.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물이 고이고요. 침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입주자 카페와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입주민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로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바닥이 진흙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야. 그리고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물을 막아놓은 모습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비층에서 또 물이 차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무순위 청약, 소위 이제 줍줍 청약이라고 해서 이 93만 건에 넘는 이 신청이 몰려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아파트였는데, 저도 기사 봤어요. 그 맞습니다. 아파트군요. 그 아파트인데요. 저렇게 침수가 돼서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사실은 입주한 지 12일 만에 침수가 발생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입주한 지 12일 만에요? 맞습니다. 와. 입주를 했는데 12일 만에 이 침수가 돼서요. 지하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다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아예 연회장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일단은 이 건설사 측은 그 빗물바지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침수가 일어난 것이지, 일단은 우리가 잘못 시공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복구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가 설명했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하고 지금 설명 주셨던 서울 흑석동 아파트하고 건설사가 같다면서요? 맞습니다. 같은 건설사에서 이제 시공을 한 건데요. GS건설이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흑석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파트 자체의 물샘으로 인한 침수인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몰아치다 보니까 이 방수턱을 넘어서 물넘침이 발생해서 이렇게 침수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아파트 배수 용량이 넘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쭉 쌓아서 더 이상 이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이 개포동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빗물이 단지 내 급격하게 유입이 돼서 저렇게 침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빗물이 워낙 이제 단시간에 집중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저지대에 위치한 저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저렇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고요. 네. 일단은 부실 시공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부실 시공은 아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래도 참 신축 아파트면 비 웬만큼 오고 이러면 끄떡 없어야 되는데, 근데 신축 아파트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파는 데까지만 좀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되게 그렇잖아요. 막 청약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입지가 좋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떠들썩하다가 맞아요. 막상 딱 입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어떻게 매매가 되느냐, 집값이 오르 이 정도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얘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평가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저런
좀 부실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설사 입장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저지대라서 그렇다. 아니 저지대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지대인 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건설사 분들일 거고. 저지대인 줄 알고 설계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배수 용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요. 서울 시내에서 저렇게 홍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충분하게 넓게 크게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건설사가 책임을 온전히 회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한 전문가는요,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와서 사실 침수가 됐다면 건설사의 문제를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뭐 이상기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폭우가 내린 것이 이제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사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겪으면서 사실 시공이 들어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후우가 내릴 것을 예상을 했다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배수관을 조금 더 큰 배수로를 만들거나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적정하게 우리가 빗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를 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도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아, 배수를 좀 넓게 하고 어쨌든 침수가 되는 게 최근에 잦으니까 배수를 좀 넓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작년에 장마철에 왜 강남 일대에 침수됐을 때 네. 남자 한 분이 그 차 썬루프 위에 올라가서 이제 휴대폰 하던 모습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또 비슷한 게 있었다면서요? 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만요. 작년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설명해 주신 그 사진의 한 남성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요. 영화 포스터로 뭔가 쓰이기도 하고 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맞습니다. 자신의 차량 위로 저렇게 올라가 있는 남성, 사실 차를 뺄 수도 없는 정도로 저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사실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기가 가진 자동차인데 맞아요. 그 위에서 저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서초동 제네땡땡 현자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이 경북 경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지하차도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의 남성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저 이제 사진이 이제 올해 사진이죠? 맞습니다. 지하차도 아닌데요. 저렇게 물에 잠긴 차량 위로 올라가 있는 남성, 아이고. 썬루프남이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썬루프를 열고서 탈출을 해서 전화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온라인에서는요, 이 사진들이 약간 흥미거리로 화제가 됐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퀴가 이미 잠길 정도라면 네. 사실상 차량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을 하시고 차량과 같이 이동을 하시려고 하다가 네. 본인도 대피할 시점을 놓치거나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차량에서 나오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침수된 지역에 물을 헤치고 대피를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오히려 차량의 가장 높은 뭐 지붕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셔서 네. 오히려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 혹시 이렇게 차량 운전해서 가는데 네. 침수가 됐어요. 아까처럼 저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 사진만 봐도 저는 현자라기보다는 위험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저게 이제 무슨 화제가 되고 그러지. 만약에 떠내려갔거나 아유. 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뭐 원론적입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거.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지난해에도 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내려갔다가 아들이 불행한 사고를 맞아요, 당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기 좀 전에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차가 아무리 비싸고 바로 어제 뽑은 새 차라고 해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고 저도 일전에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이 물이 차량 바퀴를 넘어서고 문을 막는 순간 수압 때문에 어지간한 그 힘이 센 건전한 남성도 열기 힘들다는 안 열리지, 맞아요. 예. 그래서 바퀴 좀 잠기는 것 같으면 좀 아깝고 좀 그렇더라도 빨리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문 열고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차량 침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 8월에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 침수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라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침수된 도로나 아니면 지하로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급류하천에도 내가 그래도 차를 잘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어 높이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잠길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하면 썬루프라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탈출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탈출을 한 경우에는 물보다 높은 곳이라든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지민 변호사의 설명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 이 비가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지금 대전 갑천의 만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팍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급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는 듯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데 네, 필요한 분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길 바라요. 자, 이 달달하게 시럽 한두 스푼 넣은 커피 쫙 하면 기분이 쫙 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들으신 것처럼 실업급여 문제에 이 실업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정치권에서 연일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지금 들어봤는데 명품 선글라스 사고 해외여행 가고 도대체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명품까지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업급여에서 이제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나이와 그리고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네.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분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실업 직전의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네. 월 9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제 하한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1회 6만 1,500원 수준이고요. 월로 계산했을 때 1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올해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바로 185만 원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수급자의 한 70%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수급자 가운데 내가 받는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더라도 내가 실제로 일해서 번 돈을 이제 세금을 다 제하고 받았을 때 그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한 30%가량 27. 실업급여가 더 많아요? 그렇죠. 27.8%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구직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하고자 하는 취업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저기 표가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급여가 180만 4,339원. 그런데 요 80% 상한액 80% 해서 하한액 80% 해서 적용해서 받으면 실업급여가 184만 7,040원. 야, 진짜 한 5만 원 가까이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민수 대변인.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발언 들었지만 남자는 뭐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뭐 청년 세대는 어떻고 뭐 이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지금 이렇게 요 관련된 분이 지금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좀 나오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 웃으면서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울면서 통곡하면서 받으러 갈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명품을 그렇게 산다고 합니까? 이런 물음도 던지는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아마 어제 이제 공청회랄지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 실업급여 하향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네네. 아니 폐지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거나 표현을 한 것들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업급여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을 다고 공짜로 뭐 정부가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부당하게 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적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뭐 젊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고 또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드신 분들 갈라치고 하는 거는 그럼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악마화시키는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정책의장이 달콤하다고 실업? 지금 이거는 실업급여 받는 분들 중에 부당하게 받는 몇 분들 소수를 제외하면은 이건 어찌 보면은 취약계층의 그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을 우리 사회가 지켜내기 위한 안전망 같은 조치예요. 이거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을 제공해서 최소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이른바 실업급여인데 이거를 더 낮추겠다. 아니면 아예 폐지하겠다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집권당의 정책위장 또는 이 고용노동부의 이 직원이 든 거는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여당이 이거를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지난달까지 우리 세수 결손이 이른바 펑크 났다고 하죠. 3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저는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상 초부자 감세하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세수를 못 거뒀어요. 그러면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 감세해주고 그거를 충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지금 청년 고용률이 12만 명이 또 줄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전체 8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해명은 있습니다. 서울 고용노동청 담당자 조금 전에 그 발언을 했던 그 담당자가요. 공개 발언인지를 모르고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수 위원장, 뭐 공개든 아니든 떠나서 이 발언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 위원장은. 공개 여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 내용 자체가 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국가가 퍼서 주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업이라는 말 그대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뭐 어떤 보험도 그렇고 어떤 국가제도도 그렇고 항상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앞서서 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자체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좀 들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개 여부랑 상관없이 공당의 어떤 저 토론장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말에 책임을 좀 졌어야 되는데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요. 이번 공청회에 관련해서 민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는데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고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 들어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도 이 실업급여에 대한 의견들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일단 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노려가면서 몇 달 단위로 일하고 일부러 관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가 경력 커리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애초에 젊은 층이 요즘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이유는 고용주들이 이들을 뽑아서 필요한 기간만 노동력을 쓰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이지 않냐 이런 반박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 실업급여가요, 실제 이제 체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저희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진짜 자연산. 이게 자연산이고요. 예. 아이고 힘내십시오. 이게 일본산이라고 써있는데 일본산도 하나 어디가 있나? 저 위에 있는 거 일본산. 그럼 우리 이거 한 마리 먹을까? 한 마리 합시다. 불독 한 마리. 이거 자연산입니다. 일본산 양식입니다. 일본산 양식. 양식은 국산 종을 사야지. 양식은 양식.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로 수산물 먹기에 나선 것 기억하시죠? 방금 보신 영상 제가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을 딱 바로 저격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제 노량진에 가서 그러니까 수산물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좀 안심을 시키려는 노력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몇 의원들은 이제 수돗물을 먹으면서 굉장히 망신살을 산 적도 좀 있었고 저걸 당장 이렇게 뭐 먹고 이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가지는 위험성, 뭐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종식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국산을 먹었느니 일본산을 먹었느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지금 어쨌든 뭐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선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일본산이든 국산이든지 간에 일단 안심하시고 좀 드셔라. 아직 방류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방류돼도 안전하다.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렇게 뭐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국민들이 뭔가 이 불안감을 감추실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너무 불안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조사를 해보면 절대 다수가 불안하다, 이제 안심이 안 된다, 방류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질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아니면 방류를 최소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요청을 하고 그거를 받아내는 거.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그냥 해양에 버려버리는 그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던 아니면 국제기구와 연대를 해서 방류를 못하게 막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저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오늘 보도도 보고 제가 아는 일본 그 여기 현지 특파원들도 보니까 저런 모습을 좀 일본인들조차도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 저러시려면은 특히 이제 수조물 떠먹었던 거 있잖아요. 물고기 배설물. 그 이후에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해달라.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저 모습을 보는 많은 불안한 국민들이 야, 우리 여당 의원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본질은 방류를 연기시키고 못하게 막아달라는 건데 핵 오염수를. 근데 저렇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방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뭘 먹고 다니고 특히 우리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은 일본산 얘기하니까 뜨악한 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뭐 일본산을 먹던 뭘 먹던 뭐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IAEA 보고서 존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들 불안이 계속되는 한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IAEA 보고서도 맹탕으로 나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좀 애써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진일 변호사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직접 뭐 수산시장이라는 데 가서 이게 수산물 먹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일단은 어떠한 의견을 피력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취지는 좀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좀 불안감이 감소되는 효과는 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도 지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고 뭐 어떻다더라 하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일본의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실 보고서에서 안전하다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료를 어떻게 채취를 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좀 과학적으로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수숙 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초밥 얘기를 또 끌고 나와요.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요. 익히 알려진 대로 민주당 당대표 가족은 초밥을 10인분씩이나 시켜 먹을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카로 초밥 10인분 배달을 시켰다는 사실 이 법카 유용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여당은 이 점을 비꼬면서 몰래 먹다가 들켜서 망신당하지 마라. 오염수 이슈에서 그만 물러나라고 주문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과연 국민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들으셨을 때, 여야가 정말 본질에 맞게 참 서로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와, 왜 세상에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김재수 위원장, 요거 하나만 좀 알아볼게요. 지금 미국, 영국에 이어서 EU가 어저께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입 규제를 수입을 한다는 바람이 불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 오지 않을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이런 거를 피력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EU에서 이렇게 철폐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압박이 올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단은 국민들께서 이 오염수도 걱정이지만 직접 사 먹는 것도, 수산물을 먹는 것도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류 자체가 일본의 재량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산물 정도는 지금 수입 금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입 금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국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것 같고, 그건 실제로 EU의 방향성과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자체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좀 없기 때문에 아마 EU 전체가 철폐가 되면 대한민국에게도 그런 철폐 압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도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국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 좀 보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할 겁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로 계속 과학적으로 안전한데요? 그 부분은 오염수 방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결국에는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안전한 물이 방류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그래서 수입할 거냐고요? 수입 금지는 계속해서 EU는
어저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철폐했답니다. 계속 수입 아니 금지를 국민이 안심할 하겠다는 때까지 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 반대해야죠. 제가 제일 깝깝합니다 지금.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제주 찾은 한동훈 총선 출마설에 과거 정권 하지 않은 일에 최선입니다.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제주 4.3 사건, 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군사재판 수용인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한 장관의 지시로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돕는 수행단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인 건 맞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작업을 하는 건 전적으로 선입니다.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 장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라며 과거 정권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물 건너 제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요, 제주 4.3 사건의 역사 문제, 전통적인 야당의 이슈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을 폄하하는 발언을 거듭했던 최고위원들 징계하면서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한 장관의 첫 지역 현장 일정, 호남 행보였던 것도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월요일 한 장관 전남 영암에 있는 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영어도 좀 안 되고 그렇죠.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Are you okay? 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안전모를 쓰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몇 장의 공개된 사진에 국가 지도자급이냐,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남도청을 찾은 한 장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와 손을 이렇게 맞잡고 여야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 이 발언으로 또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오늘이 전라남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 최고이고 수주 잔량이 쌓여 있는데 용접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납기를 못 맞추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게 물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 젓는 사람이 노 저을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 발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는 한 장관이 총선의 뜻을 접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뉴스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했다는 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가 법률가 행정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 여의도의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해주기로는 선거 출마한다 얘기하고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뭐 한 1000%다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묻고 더불어 2000%로 평생 출마한다 얘기했어요. 네, 오늘 일정 이 제주도였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앞서 도지사를 지낸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 양평도로 백지화 선언, 라이벌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 이 두 재권 주자를 놓고 비교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태양. 거기에 이제 돋보기거든요. 그런데 제2의 한동훈은 종이에요. 태양이 돋보기를 총하면 종이는 타잖아. 그래서 뭐든지 제2, 뭐 짝퉁, 모조 이런 거는 차체 발광이 안 돼요. 30몇 프로 국정 지지율의 일부가 한동훈 대신 제일 많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동훈 지지자들의 일부가 원희룡.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늘의 그늘이고. 한동훈 장관은 상임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어떤 말싸움 이런 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주도 이 원희룡 지사는 다릅니다. 원희룡 장관은 액션, 그다음에 운동권 주식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동에는 설명과 해명으로는 끝이 없다 이거. 제대로 운동권식으로 이번에 한번 대응을 했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오늘 한동훈 장관 제주도를 찾아서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과거 정권이 하지 않은 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전 정권에서 4.3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4.3 사건에 의한 피해자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정책을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구제 정책이 어떤 것이 했느냐. 우리가 4.3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4.3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그 반성적 성찰 같은 것들도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4.3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민수 대변인님, 한동훈 장관 그래도 4.3 사건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 4.3은 그 한 장관도 가셔서 봤지만은 야당의 여당의 저는 뭐 이렇게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이미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한 그 양민들, 우리 국민들의 희생 사건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 규정한 거를 과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처벌 징계도 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장관이 가서 좀 전에 그 말씀도 했지만은 재심 이 부분은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런 표현들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 탓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지난번에 4.3 추념식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원래 박 씨였는데 지금 김 씨로 산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울분을 토하시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묘 앞에서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 때 호적 정리랄지 보상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여전히 더 원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때 그 당시 이제 당선되시거나 오셔가지고 유족들을 보듬고 했는데 올해는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이거 여야 정파 떠나서 유족들을 안는 그리고 또 보듬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재섭 위원장님, 이 한동훈 장관의 호남 행보 또 원희룡 장관의 라이벌 구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두 대권 주자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요새 가장 그 언론 지면상에 많이 나오는 두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랑 원희룡 장관이어서 라이벌 구도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선 여부,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당 안팎으로 다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재채기만 해도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호남 행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항상 취약한 부분, 항상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호남이니까 더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네. 저는 각자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그냥 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한 공개 변론.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모두 발언 민주당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요. 현장 영상 듣고 오시죠.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사건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한 장관의 발언 민주당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어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에 저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추진이 됐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일단은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방의 의도, 명예훼손의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과 허위 사실이 적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한동훈 장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그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내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 전에요, 새 당원 커뮤니티 공간인 블루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자,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민주당에 이전에 당원 게시판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블루웨이브는 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웨이브를요, 일단 이제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되는 곳을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문을 연 이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데요. 네. 기존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민주당 홈페이지 안에 당원 게시판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별도 홈페이지로 따로 독립을 시켜서 게시판이 10개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페이지도 있고 뭐 당대표에게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밝힌 것은 당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고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 것이다. 찐 커뮤니티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일반 그 당원 게시판과 달리 우리가 정치적인 담론도 나눌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요즘에 왜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대표 지지층과 그리고 이제 이전 대표의 지지층이 서로 이제 비방글을 올리면서 지금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이 썩은 낙지가 정말 싫다. 뭐 똥파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과격한 표현들이 굉장히 좀 쓰였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이제 낮잡아 부르는 말이 저렇게 막 난무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전날 이 부적절한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다 삭제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지지층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총리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새로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든 만큼 이전의 게시판처럼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당원 게시 커뮤니티 공간 블루웨이브,
강성 당원들 목소리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맞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외곽에 있던 이재명 대표 팬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송갑석 최고위원은요. 블루웨이브가 레드웨이브로 혼탁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다라며 당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재경인데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취한 조치는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공직을 하나뿐이어서 이 대응도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 내에서는 이 블루웨이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뭐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형태가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는 저는 정화가 되고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내심 좀 걱정을 했거든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말이 있듯이 야심차게 블루웨이브를 했는데 저게 레드웨이브로 아주 그냥 혼탁해지지 않을까. 레드웨이브.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죠.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도 설명을 했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래도 좀 계파별로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개파라기보다는요. 근데 이게 블루웨이브를 우리 이제 담당하는 그 미래의 사무부총장 쪽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시연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고 특히 젊은 당원들이 좋아하게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거. 저희가 전국 국민 경청 투어 같은 거 해보면 당원들이 본인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공간 이런 것을 당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당 대표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만들어졌는데 의도와 다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런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저는 이거를 좀 전에도 이제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잠시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글들을 띄우고 과격한 좀 원색적인 비난이랄지 도를 넘어서는 용어를 쓰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 정치인에게 사실 득들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좀 도가 넘은 당원은 사실 제명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해도 150만 명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도 보시고 이렇게 이런 지적들 나오니까 조금 더 자제해 주시면서 이왕 욕보다는 격려를 하면서 나는 이게 좀 아쉬워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럼 좀 더 당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블루웨이브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런 음성도 그렇고 이 계파별로 참 요즘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논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계파하면 요즘에 꼭 따라붙는 게 바로 분당설이고요. 그 중심에 이상민 의원이 있죠. 이른바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당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계보가 없습니다. 무계보입니다. 그래서 좀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예. 아니 뭐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이낙연 대표 쪽에서 전혀 없는데요. 그것도 또 소외감을 느끼는. 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제가 있다.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제 꿈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안 돼 보세요. 그럼 저는 국회의장이 꿈이시군요. 그렇죠. 김재섭 위원장. 이상민 의원 말은 어쨌든 결별이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다. 나는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될 사람이다. 안 떠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으라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다라는 거면 그건 이제 유쾌한 결별이라는 것에 대입했을 때 유쾌하진 않더라도 결별은 하자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죽어라고 공부해라. 결국 공부해라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결별을 시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총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못 간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 시사를 했다고 보고요. 안민석 의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심리적 분당 상태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민주당 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경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민 의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한민수 대변인. 어쨌든 이상민 의원은 본질은 혁신이었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 전에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그것도 1호 혁신안을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를 했어요. 물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비명계 중심의 한 31명인가요? 요 혁신안 이거 불체포 특권 이거 받아들이자 촉구안도 냈는데 이걸 보고서 과연 민주당 안에서 진짜로 혁신할 마음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문이 계속해서 붙거든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님 그 발언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제 이 의원님 저런 충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이나 우리 김 위원장 얘기했듯이 밖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분당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동의하는 당내의 그 구성원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세신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의총에서 사실 결의를 하려고 저희 원내대표가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다선 의원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야당 입장이 아니냐. 지금 검찰 수사에 남용되고 있고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일방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마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총의를 모아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의원들 30명 넘는 의원들이 우리가 먼저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는 선언을 먼저 하자, 결의를 모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가장 그 당내에서 그 규모가 큰 더 좋은 미래라는 우리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혁신위가 입장을 냈고 당시 지도부가 존중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부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기를 별도로 열지 않겠다. 그리고 당론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사실 그걸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을 모아간다고 한 상태에서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 저는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다음 또 어제 밝힌 대로 다음 의총에서 좀 더 의견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혁신위에서 바라는 대로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0초 남았는데 정말 당도직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의문문 붙는 거 민주당 내에서 혁신할 의지 얼마나 됩니까 진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100%입니다. 100%입니까? 그럼요. 혁신 안 하면 저희들이 모두 혁신을 하자고 해서 혁신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혁신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100%라는 한민수 대변인의 이런 장담 진짜 100%로 쭉 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